100년 전 한 나라가 이 땅의 언어를 지우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금지하고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언어는 지배의 수단이었고 침묵은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그 나라 일본의 간병인 교실에서 한국어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우려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도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글 교재를 붙잡고 발음을 연습하는 한 여성. 그녀는 말합니다. 이 언어를 배우는 이유요? 사람답게 일해보고 싶어서요. 이것은 단순한 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와 복지로 이루어진 조용한 역전극입니다. 총칼도 전쟁도 없이 한국은 다시 사람의 존엄으로 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사는 52세 에리코입니다. 요양보호사 경력 8년 차로 치매 어르신 6분을 매일 돌보고 있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때로는 밤 근무까지 이어지는 일상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에리코 씨 사무실 할머니가 또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에 뛰어가는 길.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매달 받는 월급은 19만 엔, 한국 돈으로 170만 원 정도죠. 이 돈으로 혼자 살아가는 건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시설장님, 사무실 어르신이 낙상하셨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요? 그냥 알아서 처리해. 병원 갈 시간도 없잖아. 다른 어르신들은 누가 돌봐? 이런 대답은 이미 익숙합니다. 결국 혼자서 어르신을 일으켜 침대에 눕히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내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찾아와도 잠시 쉴 틈도 없죠. 에리코, 점심은?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챙기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한 어르신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면 다른 어르신이 부르시고 약을 챙겨드리면 또 다른 분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에리코 씨, 나 집에 가고 싶어. 여기서 나가게 해줘.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말씀에 매번 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곧 가족분들이 데리러 오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지만 가족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춥니다. 그 사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건 저희 요양보호사의 몫이죠. 오늘도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을 힘도 없이 그대로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쑤시고 허리는 이제 제 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픕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쉬는 날 맞추기가 힘드니 그저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 참아내고 있죠.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돌보는 건지 그냥 살아남으려고 버티는 건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테니까요. 남을 돌보는 일을 선택했지만 정작 내 몸과 마음은 돌볼 틈이 없습니다. 허리는 이미 망가졌고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달력을 바라봅니다. 이번 달에도 빨간 표시가 하나도 없네요. 쉬는 날이 없다는 뜻이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돌보다가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하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을 기운도 없이 스마트폰을 들었죠. 유튜브를 무심코 넘기다 하나의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치매안심센터, 노인과 가족을 위한 희망의 공간.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과 이웃나라는 어떻게 다를까 싶어서요. 영상을 재생했죠.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를 소개합니다. 화면 속 센터는 제가 일하는 곳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은 색의 벽지, 넓은 활동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어르신들은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며 웃고 계셨어요.
저희 시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또한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치매 어르신의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가족들이 대부분 어르신을 시설에 맡기고 떠나버리는데 여기서는 가족들도 함께 케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낮 병동을 운영해 가족들이 일하는 동안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국가 예산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도 정부 지원이 있지만 이렇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띈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모습,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웃고 있잖아.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사람이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영상 속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걸까요?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센터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돌봄을 지향합니다.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케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존엄성.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쿵 하고 쳤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일과에 지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듯 돌봄을 제공해왔죠.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 스마트폰을 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일본은 필요한 의무감으로 노인을 돌보는데 한국은 존엄을 지키는 돌봄을 하고 있었어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무언가에 목마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알고 싶었어요. 한국의 돌봄 시스템에 대해,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에 대해서요. 영상을 본 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의 돌봄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 검색한 단어는 영상에서 들었던 치매안심센터였습니다. 한국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치매국 가책임제 실현의 현장. 치매국 가책임제라는 단어에 멈칫했어요. 국가가 책임진다고요? 일본에서 치매는 대부분 가족이나 민간시설의 몫인데 말이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훨씬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가족돌봄휴가제도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니.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대부분 직장인들은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퇴사하거나 아니면 시설에 맡기는 선택밖에 없으니까요. 이웃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요양보호사 제도였어요. 그들은 단순한 돌봄 인력이 아니라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정기적인 보수 교육과 권리 보장을 받습니다. 전문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스스로를 그저 누군가를 씻기고 먹이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요양보호사도 존중받는 직업이었습니다. 한국 치매안심센터의 하루 인지재활 프로그램부터 가족 상담까지 관련 기사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사 속 센터는 마치 병원과 복지관, 문화센터가 합쳐진 듯한 곳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직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이웃나라 이야기지? 한국어를 몰라서 번역기를 돌려가며 블로그, 뉴스, 정책 자료까지 뒤졌어요. 밤새 자료를 읽다 보니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돌봄도 과학이고 나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 과학이라는 표현이 맞았어요. 체계적인 시스템, 전문적인 교육, 존중받는 직업.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돌봄을 과학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는 어떤가요?
경험에 의존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버티는 것이 전부였죠. 밤새 검색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 다른 시스템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방식만 고수해왔던 건 아닐까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선명했어요.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한국의 돌봄 시스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일하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복지제도를 공부했죠. 때로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기도 했고요. 에리코 씨,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잠을 못 주무셨나요? 동료의 질문에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제가 밤마다 다른 나라의 복지제도를 검색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어느 날 후쿠오카 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가 왔어요. 에리코, 혹시 한국에 관심 있어? 우리 센터에 한일 복지교류 연수 프로그램 홍보지가 왔는데.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딱 맞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인데? 도쿄의 복지재단이 서울의 복지기관과 협약해서 진행하는 2주 단기 연수래. 일본 요양보호사들이 한국의 돌봄 시스템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야.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 방법을 물었습니다. 홍보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준다는 동기의 말에 마음이 급했어요. 메일이 도착하자마자 홍보지를 열어봤죠. 한일 복지교류 연수 프로그램 서울 복지기관 단기 체험형 연수. 신청 자격은 요양보호사 3년 이상 경력자, 나이 제한은 없었습니다. 마감일은 다음 주 금요일.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청서를 다 쓰고 나니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52세라는 나이가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영어도 한국어도 할 줄 모르는데. 괜찮을까?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망설이다가 결국 신청서를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다시 한국 치매안심센터 영상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최소한 후회는 없을 테니. 다음날 출근길에 신청서를 우편함에 넣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2주 후 면접 통지서를 받았어요. 정말 놀라웠죠. 신청자 중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10명만 면접을 본다고 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저보다 젊은 지원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중년 여성인 제가 얼마나 어색해 보였을지 상상이 갑니다. 에리코 씨, 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셨나요? 면접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답게 일해보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더 그럴듯한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면접에서는 진심이 나왔습니다.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다는 마음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 티켓이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해외로 떠나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유학이라고 하기엔 짧은 2주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간다. 서울로. 비행기 티켓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도전이 제 인생의 새로운 불빛을 켜줄 거라는 것. 비행기에서 내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공항에는 연수 프로그램 담당자가 저를 포함한 일본인 참가자 5명을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한일 복지교류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역사를 통해 환영 인사를 들었습니다. 첫날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로 향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보았던 그곳이었죠. 건물 외관부터 달랐어요. 아늑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 마치 작은 병원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센터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처음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건 모든 직원의 이름표였습니다. 김미영 선생님 간호팀장, 이진호 선생님 사회복지사, 박수진 선생님 요양보호사. 이름 옆에 모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는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요양보호사는 그냥 이름이나 시로 부르는 게 보통이니까요. 이런 작은 차이가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 센터의 일상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실습 형태로 진행됩니다. 각자 담당 멘토와 짝을 이루어 하루 일과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제 멘토는 박수진 선생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요양보호사였죠. 에리코 씨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지내요. 박수진 선생님은 친절하게 센터 곳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치매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공간, 가족들이 상담받는 방, 직원들의 휴게실까지 모든 공간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오셔서 오후 5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저녁에는 가족분들이 데리러 오시고요. 낮 병동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집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센터에서 활동하는 방식이었죠. 우리는 어르신마다 개인별 케어 플랜을 만들어요. 인지 상태, 신체 기능, 취미와 성격까지 고려해서요. 그날 제가 참관한 프로그램은 음악 치료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옛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센터장이 직접 간식을 준비해 직원 휴게실에 가져다 주는 모습이었죠.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센터장이 직원들을 챙겨주다니요. 그것도 요양보호사들에게까지. 오후에는 실제로 어르신 한 분의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박수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천천히 어르신의 페이스에 맞춰 진행했죠. 어르신, 오늘은 일본에서 오신 에리코 선생님이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소개한 것이었죠. 어르신도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센터를 나설 때 박수진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리코 선생님,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여긴 내가 사람 대접받는 나라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름표의 선생님이라는 호칭부터 센터장의 간식 나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 인사까지. 모든 것이 저를 일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연수 기간은 물 흐르듯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경험에 감정이 북받쳐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 모든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에리코 씨, 오늘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보여드릴게요. 연수 마지막 주 이수연 사회복지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심리 상담, 돌봄 교육, 자조 모임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죠. 가족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건강해야 어르신들도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환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가족은 맡기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이수연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벌써 2주가 지나다니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데 말이죠. 네. 너무 아쉬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을 일본에 돌아가면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저녁 센터에서는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자리였어요. 에리코 선생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박수진 선생님이 작은 케이크와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의 진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저 배우고 관찰하고 가끔 질문했을 뿐인데. 저도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더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으니까요. 일본에 돌아가면 다 잊게 될까 무서워요. 동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그저 꿈처럼 흩어질까 두려웠어요. 그럴 리 없어요. 에리코 씨가 이렇게 진심으로 느낀걸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예전처럼 흘러갈 테니까요. 다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오래 간직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어를 배워보자. 그래, 언어를 배우면 이 경험과 감정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를 통해 계속 한국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서점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일본어로 된 한국어 학습 교재를 찾았어요. 처음 배우는 한국어라는 책이었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부터 배웠어요. 입모양이 어색했지만 그 말을 반복할 때마다 서울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코입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그때는 한국어로 인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똑같은 일상, 똑같은 업무, 똑같은 피로감.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교재를 펼치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발음이 어색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 따라 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오사카 시내 한국어 수업을 찾아봤죠. 오사카 시민복지회관 한국어 기초반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한국어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교실에 들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운 학생이신가요? 한국인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니 대부분 20에서 30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왠지 긴장되고 어색했죠. 저는 에리코입니다. 52살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나이를 말하는 순간 다들 놀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죠. 정말 멋져요. 어떤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하셨나요? 그 질문에 서울에서의 경험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연수를 받았고 한국의 돌봄 시스템에 감명받았다고요.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한글 자모음부터 배워야 했고 발음도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금방 따라했지만 저는 몇 번이고 반복해야 했죠. 에리코 씨,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모두 처음은 어려운 법이니까요.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 혼자 연습했어요. 발음을 녹음해서 들어보고 글자를 반복해서 써보면서요. 둘째 주, 셋째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인사말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응원해 주었죠. 에리코 씨가 제일 열심히 하세요. 저희도 자극받고 있어요. 젊은 학생의 말에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에 이렇게 열정을 쏟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 달이 지나고 반 친구들과 조금씩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에리코 씨는 왜 그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세요? 반 친구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던 걸까요? 다시 한국에 가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작은 꿈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느꼈던 존중과 배려를 다시 경험하고 싶었죠. 어쩌면 그곳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응원해주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어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배우는 중이구나. 그래요.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52세의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제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일본어로 쓰다가 점점 한국어 문장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나는 일을 열심히 했다. 어색한 문장이지만 하나씩 써내려갈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더 알게 되었죠. 100년 전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구나. 역사책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은 자신의 언어를 쓰지 못하고 이름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는데도 한국인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것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서울 치매안심센터에서 배운 대로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보려고 노력했어요. 에리코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어르신들이 에리코 씨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동료의 말에 기뻤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 자신부터 달라지니 주변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인터넷으로 한국복지기관 채용 사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정보를 읽어보니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인정 절차. 아직 멀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공부에 더 힘이 들어갔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에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대부분은 걱정을 표했죠. 에리코 씨, 그 나이에 외국에서 새 출발이라니.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려고요? 지금 직장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냥 여기서 정년까지 일하세요. 그런 말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제 대답에 다들 의아해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그 존중받는 느낌, 사람으로 대우받는 느낌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으니까요. 한국어 수업이 있는 토요일, 저는 항상 가장 먼저 교실에 도착합니다. 칠판을 닫고 의자를 정리하고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죠. 어느덧 저는 열정 넘치는 학생으로 유명해졌어요. 에리코 씨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처음 봐요. 선생님의 칭찬에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52세에 시작한 공부가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으니까요. 오늘도 작은 한국어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과제 발표를 시키셨어요. 자기소개하기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나가 준비한 종이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요양보호사입니다. 나이는 52살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의 치매안심센터는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색한 발음이지만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말을 마치자 교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제가 배우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100년 전 한국어는 일본에 의해 지워져야 할 언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 일본 여성에게 한국어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역사의 흐름이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제가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희망의 언어가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한 문장을 더 배웁니다. 한 단어를 더 외웁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언젠가 한국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